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된 결정 발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높은 확률로 연준이 금리 동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문제는 인플레이션율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리고 국제 유가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세, 그리고 증시 역시도 하락한 상황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내일,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새벽 3시 제롬 파웰이 나와가지고 금리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힘을 못 쓰고 있지만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27,000달러대를 회복해주면서 27,205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1,648달러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내일 어떤 발표가 나오게 될 것이며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다시 한번 전 세계는 긴장되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자, 미국의 빚이 드디어 33조 달러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은 정말로 빚 갚는 거는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니 사실 이미 불가능하긴 했었죠. 근데 33조 달러 중에 1조 달러 같은 경우는 지난 3달 동안에 축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친 거죠. 정말로 쓰고 죽자라는 심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점차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뭘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 사야죠. 비트코인 사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 대비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기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물 ETF 등등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새로운 현물 ETF가 신청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최대 증권사인 찰스 슈왑이나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다음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더욱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다라는 것이고 다음 불장 때 어마어마한 자금 유입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혼자 반등한다?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문으로는 한 유명 비트코인 유튜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LFG라는 유튜버는 블랙록이 최근에 비트코인 12,200개를 매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근거가 없어요. 주장을 강력하게 했는데 근거는 없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그가 이런 소식을 공유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의도적으로 내부자가 이 소식을 공개한 것인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정말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최근에 매입을 한 것일까?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블랙록 같은 경우는 가격을 더욱더 많이 떨군 다음에야 매입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이것이 첫 번째 소문. 두 번째 소문 같은 경우는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이 연기되었다. 마찬가지로 소문인데요. 해당 루머가 돌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했다라고 QCP 캐피탈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원래는 마운트 곡스 물량 채권이 올해 가을에 풀리게 될 예정이었었지만 다시 한번 늦춰지면서 내년으로 연기됐다. 자, 해당 소식이 비트코인의 반등을 이끌었지만 결국은 4분기 글로벌 거시 리스크 등으로 비트코인의 반등이 꺾인 후에 22,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마찬가지로 QCP 캐피탈은 예측을 했습니다. 이 소문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는데 근데 또 마운트 곡스는 여태까지 또 많이 미뤄왔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채권 상환이 미뤄진다 할지라도 놀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립토 쿼언트의 기구자 구스타보 파리아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최근 비트코인이 반등한 것은 미결제 약정 급증과 고래 투자자들의 매집 때문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한때 코베에 프리미엄까지 붙었었다. 이처럼 현물 매수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낙관적이긴 하지만은 FOMC 연준 발표 관련된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은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숏으로 워낙 많이 몰리니까 세력들이 그냥 장난질 친 것일 수도 있겠죠. 이어서는 플랜 B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요소는
금리 결정이나 거시적 경제 요인이 아니다. 비트가 10,000배가량 상승하는 동안에 금과 S&P 500 지수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없었다. 이를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거시경제가 아니라 희소성과 반감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수요가 있어야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산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작은 시총이 빠르게 성장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을 직접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거시경제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을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높진 않았었습니다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랐죠. 증시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양적 완화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6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비트코인 2100개가 움직였는데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방향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이어서는 비트파이넥스 측에서 밝히기를 비트코인 단타자들은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으며 반대로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답이 있느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관망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이어서는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일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를 제쳐두고서라도 일단 차트만 봤을 때 이런 모습이다. 크레더블 크립토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4시간 봉을 봤더니 비트코인 움직임이 지난 6월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더라. 그리고 또한 주봉 캔들도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3개월 전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약 30% 정도 비트코인이 상승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보였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분석가 무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25,700달러 선까지 후퇴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잘 때려 맞추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적이 꽤 괜찮은 무로 분석가. 과연 이번에 비트코인 움직임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 분석가 로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구간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7,484 위에서는 숏, 그리고 26,614 근방에서는 롱을 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중간에 있을 때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겠죠. 분석가 로마는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있지만은 거래량 없는 반등이기 때문에 28,000달러를 뚫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지금 현재 움직임은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는 부대장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손바뀜을 동반한 고래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고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000개의 이더리움을 움직였는데 이 10,000개 움직이기 전에 10,000개를 또 움직였는데 어디로 보냈느냐? 거래소로 보냈습니다. 바이낸스 OKX 쿠코인으로 보냈는데 아마 던지려고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 움직이게 된 10,000개는 또 어디로 보내게 될 것인지. 자, 그 반면에 어떤 고래는 원인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5,997개의 이더리움을 매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입, 어떤 이들은 던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이 미래에 구글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비탈릭이 크라켄으로 300개를 이동시킵니다. 비탈릭이나 컨센서스 개발사가 이더리움 팔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곤 했었는데 이것도 연준 발표를 앞두고 재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탈릭. 다음으로 라울파리 형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더리움 외에 알트코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알트는 바로 솔라나다. 솔라나 공동 설립자의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지 않느냐.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해가지고 당연히 눈에 띈다. 그는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여러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을 한다. 솔라나 개발자 커뮤니티는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이며 최근에 비자도 솔라나 기반의 USDC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 비자가 솔라나를 택한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솔라나 가지야 라고 외쳤습니다. 자, 본인도 많이 들고 있겠죠, 물량. 솔라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분석가들이 이번에 저점 찍고 난 다음에 다음 불장 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가지 난관 속에서도 아직까지 잘 살아남고 있는 솔라나.
다음으로는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명 은행이죠.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본인들에게 암호화폐 맡긴 사람들을, 그러니까 기관이나 다른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은행에서 지급하는 암호화폐 이자. 더욱더 많은 곳들에서 이들에게 암호화폐를 맡기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지 않을까. 살 길을 찾아서 진화하고 있는 은행. 그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FTX가 들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이 하락세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지나가고 나자 이번에는 북한의 해킹그룹인 나자루스, 김정은과 아이들이 암호화폐 9억 달러를 시장에 던질 수 있다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났다라고 하네요. 그들이 들고 있는 암호화폐 물량들의 비율을 살펴보시면 비트가 57%, 이더가 24%, BNB가 18%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미국의 FBI 측에서는 밝혔는데, 특히 라자루스의 것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1580개가 던져질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성공적으로 매도하고 나면은 김정은이가 닭다리라도 하나 사주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많은 물량을 훔쳐가지고 들고 있는 나자루스, 암호화폐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데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이어서는 엊그제 홍콩도 난리가 났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JPEX라는 홍콩 거래소, 사기 거래소로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41명이 2028억 원이나 되는 돈을 거래소에 뜯겼다라고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정말 또라이 같은 게 출금 한도를 1000달러로 제한을 해놓고 수수료를 999달러로 만들어 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출금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거래소 같은 경우 인플루언서들, 유튜버 등등을 동원해가지고 레퍼럴 장사라고 하죠. 레퍼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거래소 규모를 빠르게 늘렸는데, 일단 해당 거래소 관계자들은 체포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먼저 쇠고랑을 찼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거래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갑자기 문을 닫을 때까지 활발하게 홍보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토큰 2049 싱가포르 컨퍼런스에도 당당하게 참여를 했었으며,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콩의 버스, 트램, 지하철역, 5개의 광고 등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마케팅을 펼쳐 나갔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레퍼럴 같은 경우도 인플루언서들에게 한 달에 6,000달러, 10,000달러까지 주니까 애들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광고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근데 제가 홍콩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국만큼 살벌한가요? 중국에서 이러다가 걸리면은 처벌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홍콩은 어떠할 것인가? 일단 나쁜 놈들 반드시 잡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 샘 뱅크마니 같은 경우는 판사가 아니나 다를까 10월 재판 전에 조기 석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판사한테 비트코인으로 뽀찌 좀 찔러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인데요. 최근에 공개된 FTX 관련된 문서에는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기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샘 뱅크마니의 부모는 둘 다 유명 대학 교수로 알려져 있죠. 그와 동시에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바이든과도 당연히 친분이 있을 것인데, 샘 뱅크만의 아빠가 FTX US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봉이 너무 적다라면서 샘 뱅크만에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때 당시 그가 한 달 동안에 받았었던 월급은 16,667달러. 자, 근데 내가 원래 1년에 연봉이 100만 달러 아니었었느냐?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투정을 부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야, 너 나한테 돈 더 안 주면은 엄마한테 잃는다. 그러면서 해당 이메일에 엄마의 주소도 첨부를 했었다. 이것이 바로 명문대학교 교수들의 수준. 죄다 사기꾼들만 몰려 있어가지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미국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자, 과연 샘 뱅크만은 언젠가는 정말 처벌을 받게 될까? 아니면 요리조리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될까?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저는 내일 금리 관련된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크립토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